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우리 야구 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있어도 없어도 뭐 상관이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올림픽을 진보 진영에서는 조금 유심히 보지 않는 이런 역사가 있긴 한데, 예, 예. 저는 올림픽만 하면 너무 재밌게 봐요. 너무 열심히 응원하고. 예, 예. 그리고 이번에는 좀 소외됐던 종목들에서 메달을 많이 따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주 신나게 봤었습니다. 예. 보니까 말이죠. 컬링. 은메달이긴 했지만 은메달이 뭡니까? 금메달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위대한 족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보니까 말이죠. 전 전혀 몰랐는데 이게 당구하고 골프를 좀 합친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정무 실장하고 술을 마셨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니 근데 야구를 응용한 동계 스포츠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 이제 예를 들면은 공을 치고 이제 1루로 가고 2루로 가고 이렇게 스케이트로 그럴 수는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스키 타고 막 일루로 칠 줄 알고요. 하여간 참 재밌는 스포츠였는데 국민들한테 큰 감동을 줬고요. 참 많은 발군의 그런 우리 스타들을 또 우수수 배출하게 돼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정말. 정말로 한 며칠 동안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동계올림픽 보면서요. 예, 이 동계올림픽이 예전에는 남의 나라에서 주로 메달을 다 석권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땅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또 우리 선수들의 어떤 그런 남모르는 노고와 또 이런 열정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이제 동계 스포츠 강국이 될 일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남북 평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많이 잡았고 하여튼 제 인생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보내고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프레이밍 효과라고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를 했던 이론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 이론을 풀어보고 싶어서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프레이밍 이펙트, 틀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아주 간단히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행동경제학의 중요한 전제는 인간이 어떤 정해진 본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 주류 경제학이 장담하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때로는 현명하기도 한데 때로는 바보 같은 멍청한 결정도 내립니다. 그리고 잘 속기도 하죠. 이게 행동 경제학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프레이밍 이펙트, 틀 효과라는 건 사람을 어떤 틀 안에 딱 가둬놓으면 행동도 그 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리 로스라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건데요. 게임을 합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개예요. 하나는 상대를 공격하는 거고 하나는 상대와 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이런 실험은 어떻게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니까요. 이 실험을 바다에서 하건 육지에서 하건 결과가 달라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로스가 실험을 해보면 단지 게임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게임 이름을 공동체 게임으로 정하고 참가자들한테 자, 우리 공동체 게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참가자들 중에 70%가 협동하는 버튼을 눌러요. 반대로 게임 이름을 월가 게임이에요. 이렇게 정하고 알려주면 이제 월가는 아시다시피 배신이 난무하는 자본의 전쟁터죠. 이름만 그렇게 바꾸면 70%가 상대를 공격하는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자주적이고 굉장히 똑똑해서 언제나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틀을 하나를 딱 잡아놓으면 공동체건 배신이건 이런 틀만 하나 정해놓으면 사람들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조금 어리석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세상이 틀을 짜는 놈들에 의해 조작된다는 뜻인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도 사실 주류 경제학이 짜놓은 거짓된 틀에 갇혀서 속고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틀은 인간은 이기적이야. 그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틀을 멋대로 짜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면서 왠지 이기적인 게 정상적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대부, 아버지로 불리우는 데니얼 카너먼 같은 경제학자는 이 틀이 주는 영향력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죠. 물이 절반이 들어있는 컵이 있는데 어떤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야, 물이 절반밖에 없어. 요렇게 틀을 잡고 발표를 하면요. 물이 부족하다라는 틀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그 컵에 물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반면에 다른 공동체의 지도자가 야, 물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어. 앞으로 몇 번은 더 먹겠다. 요렇게 틀을 짜주면 그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여유로운 행동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이밍 이펙트의 본질은요.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 이 틀 안에 갇혀서 좀 잘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의 가르침은 사람이 참 간단하게 속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는 틀만 누가 딱 짜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속습니다. 프레이밍 이펙트가 그래서 경제학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마케팅 분야입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게 소비자들을 잘 속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틀 효과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일 유명한 사례가 미국의 에이비스라는 렌터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늘 2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과거에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만년 2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심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광고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광고를 하냐면 우리가 2위니까 2위만큼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시 렌터카 업계에는 부동의 1위 회사가 있었어요. 허츠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멀찌감치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비스는 2등인데 2, 3, 4등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언제나 역전될 수 있는 거죠. 요때 에이비스가 우리는 2등이다. 1등만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한다. 요런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광고를 들은 사람들이 그 틀 안에 갇히죠. 아, 렌터카 회사는 허츠하고 에이비스 둘이 1, 2등이구나. 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구나. 그 틀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3위 이하부터는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예. 요 부분부터는 김용민 PD님께서 조금 불쾌하실 수 있는 대목인데 예. 김용민 PD님께서 대인배시니까 제 이야기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으시면 이 부분을 통편집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저는 이게 절대로 김용민 PD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닌 걸 잘 압니다. 마케팅 기법을 알고 그런 틀을 짜셨을 분이 아니시죠. 그건 뭐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100% 장담합니다. 그리고 김용민 PD님이나 김어준 총수님이나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바탕으로 동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이제 농담스럽게 하신 말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전혀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겠지만 공중파 방송이었던 뉴스공장이 팟캐스트 시장 1위로 들어왔을 때 예. 뉴스 관장, 뉴스 농장 이런 패러디 코너를 개발하고요. 거대 기업의 골목시장 침탈을 성토하시는 거.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한참 웃었던 게. 전혀 김용민 PD님 의도와는 상관없지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매우 훌륭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 프레임이 확산될수록 그러니까 공중파 출신 거대 팟캐스트 골목시장에 들어와서 잠식한다. 그리고 김용민의 브리핑은 이에 맞서겠다. 요 장난스러운 프레임이 사람들 머리에 박히면요. 3위 이하가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청취자분들이 뉴스공장과 김용민의 브리핑 둘 다 좋아하시고 김총수님과 김 PD님의 우정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장난스러운 프레임이 자꾸 기억이 나면 사람들의 관심사는 과연 뉴스 브리핑이 뉴스공장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요 생각이 계속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뉴스공장 1위, 브리핑 2위의 틀이 깨지지 않죠. 물론 이제 두 프로그램이 워낙 훌륭하고 두 분이 워낙 훌륭한 진행자시니까 그게 제일 큰 이유지만 2위가 1위와 대립구도를 분명히 하면 3위 이하부터를 틀에서 몰아내는 굉장히 뛰어난 마케팅 효과가 있어요. 예.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의도치 않았던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김용민 PD님은 절대 저런 효과를 노리고 틀을 사용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리고 방송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십니다만 그건 뭐 저를 믿으셔도 좋아요. 다만 그런 장난스러운 프레임이 그런 효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예. 제가 프레이밍 얘기를 왜 다시 꺼냈냐면 저는 한국 사회가 이 프레이밍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으로 굴러간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당이 하는 이야기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인가요? 이 사람의 방안에 반대하면서
김영철을 죽여라 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냐면 당시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이명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게 굉장히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재향 군인의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명박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놀라운 프레이밍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 프레이밍에 굉장히 오래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철저히 조사를 다시 해서 뭐 사건의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거나 그렇게 할 증거가 없다면 미제로 남겨두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명박이 씌워놓은 프레임 한마디에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 자체가 봉쇄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무슨 장관 후보들이나 정치인들한테 우리나라 정치권이 계속 신앙 고백 같은 걸 강요합니다.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생각을 밝히세요. 이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새끼는 빨갱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2008년에 손석희 당시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100분 토론에 진중권 교수님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나와서 토론에 격돌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주성영 의원은 그 유명한 뭐 대구의 화끈한 반문화 뭐 이런 거 운운한 정치인인데 이때 그 토론을 보면서 제가 실소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제가 이명박 정부와 촛불 어디로 가나 요거였어요. 쇠고기 때문에 되게 촛불이 많이 들불처럼 일어났을 텐데 주성영 의원이 토론을 하면서 뭔 말만 꺼내면 무조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당신 한미 FTA에 찬성하십니까? 이걸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의미를 막 이야기하면 반대 토론 첫 마디로 진중권 교수는 한미 FTA에 찬성해요? 이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냐면 2008년 쇠고기 협상으로 촛불을 든 사람들은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그리고 반미를 선동하는 놈들이다. 요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죠. 진중권 교수님이 그런 프레임에 노랑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토론에서 주성영 의원은 뭐 개망신을 당하고 맙니다만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게요. 사실은 프레이밍이 사람의 두뇌를 제한하고 합리적 사고와 토론을 막는 건데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예를 들면 김일성 개새끼 해봐 뭐 이런 게 그런 거죠. 맞아요. 김일성 개새끼 이거 못하면 종북이다. 이 프레임 안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통진당 이런 프레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진보당이라고 부릅니다만 통진당 요 세 글자는 종북정당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저 새끼도 통진당이다 이래버리면 논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쯤인가 이 브리핑 초반에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댓글 사이트에서 저에 대한 댓글을 알려주셨는데 그 댓글이 뭐였냐면 이완배는 통진당이지 이런 댓글을 이제 그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한 다음 날이었냐면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정희 대표는 진보 진영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누군가 비를 맞을 때 우리는 그를 동지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우산을 쓰고 비를 함께 맞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동지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로 방송 초창기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완배는 통진당 뭐 이런 댓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난 통합진보당 출신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저는 실제로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니었어요. 그 당 근처에도 안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보신당이라는 진보정당의 당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적이 없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넌 통진당이냐라는 질문은 너의 당적이 어디냐라는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통진당은 종북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야, 너 통진당원이냐?
아닌데? 나 진보신당 당원인데? 요 대화는 야, 너 민주당원이냐? 아닌데? 나 정의당원인데? 이런 대화하고 완전히 다른 대화입니다. 너 민주당원이냐? 아니, 나 정의당원인데 이 대화는 상대의 당적이 뭔지를 묻는 질문이지만요. 너는 통진당원이냐? 아니, 나 진보신당 당원인데 이런 대화는 너는 종북이냐? 혹은 종북들과 한패냐? 아니라면 증명해봐. 뭐 이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프레임인 겁니다. 이런 프레임에 갇히면요. 통합진보당 해산은 엄청나게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당연한 말조차 못 꺼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당 결성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멀쩡한 원내 정당을 왜 해산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말하면 너도 통진당이네 이렇게 나와버리면 합리적인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하려면 저는 통합진보당 당원 아니고요. 진보신당 당원이었다니까요. 뭐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김일성 개새끼.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너무 비이성적인 폭력의 도구같이 돼버리는 거죠. 예. 최근에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민중당 대변인이 됐던데요. TV조선 기사 제목이 끝내줍니다. 이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김재현 민중당 대변인으로 복귀, 통진당 다시 전면 나서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진당 요 딱 세 글자로 완벽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제압을 해버리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프레이밍인 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프레이밍이 무서운 건 합리적인 토론을 막을 뿐더러 정상적인 반성을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민주당의 총선 패배는 막말 김용민 때문이다. 예, 이런 프레이밍. 예. 제가 김용민 PD님과 방송을 함께해서 쉴드를 치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 비상식적인 프레이밍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 프레이밍에 갇히면 패배의 원인을 한 정당이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분석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대안을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까? 다 묻혀버리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프레이밍 효과라는 건 결국 사람을 하나의 틀로 가둬서 기만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게 운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프레이밍 효과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들이 짜놓은 틀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틀에서 벗어나야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해지죠. 이 프레이밍을 이용해서 지배자들이 70년 넘게 우리를 어떻게 지배해 왔는지를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자유당 당원들이 통일대교에서 자빠져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는데 관심도 없고요. 대꾸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 올해는 연초부터 지랄이 대풍년이시네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그 프레임에서 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명박이 2010년에 씌웠던 프레임, 대한민국에 살면서 천안함 북침이 북한 소용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프레임에 다시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을 막는 어떠한 틀, 프레임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논쟁을 해야죠. 김영철 방한을 계기로 자유당 애들이 또 이 철진한 프레이밍을 꺼내는 걸 보고 한국 사회가 자유로운 사고를 막는 조작된 틀 안에 갇히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프레이밍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통일대교에서 그렇게 연좌 농성을 했는데 말이죠. 근데 내려오는 걸 못 막았어요. 저는 네. 아이고 저것들 삽질했네 이러고 말지요. 사실은.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매우 심각한 패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은 저지를 했어요. 일단 칼을 뽑았다면 공권력에 맞서서 저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최대한 거기서 투쟁을 벌여가지고 사달이 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주 허망하게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모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보고 말이죠. 김성태 씨가 한국노총 출신이긴 한데 투쟁을 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열심히 안 했었나 봐요. 그러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한국노총이 언제 이렇게 투쟁다운 투쟁을 했었나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